2023년 상반기를 탐험하다. 본 영상은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봉한 작품 중 제가 만족스럽게 본 영화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제가 왓챠피디아 앱에서 평가한 상반기 영화 140편 중 별 4개를 평가한 41편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에 수록되지 않은 영화라고 해서 부족한 영화는 아니며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정도로 볼만한 영화를 찾으실 때 도움이 되는 이정표 같은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본업이 영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시네필이 아니며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거나 감상평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차단하시거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상도 있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1. 영화 파벨만스 꿈의 지평선을 찾아서 점수는 시네마 어떤 꿈들은 스크린 바깥에 있어 화면에 담기진 않지만 스크린 바깥에 있게 선명하게 상상을 하게 되고 머릿속에 그려지며 직접적으로 조울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꿈을 스크린 정중앙에 억지로 끌고 올 것이 아니라 꿈의 현재의 위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다.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 파벨만스는 영화에 대한 본인의 사랑을 한가득 담아 만든 영화입니다. 슈퍼8, 우리도 사랑일까? 와일드 라이프 이 세 작품을 먼저 보신다면은 이 영화에 좀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라스트 필름쇼 사랑 5점 만점에 4.1점. 이 영화에서 칼리나 샤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 전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영화는 빛이 시간이라는 필름에 어떻게 담기는지 매우 섬세하게 담아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름, 그러니까 여기선 영화에 대한 감독의 자전적인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루 필름웍스라는 배급사가 없었다면 이 작품을 극장에서 만나기 매우 힘들었을 텐데 관객들에게 이런 영화적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빌론 제국이여 그대는 나비처럼 날아와 미친듯이 춤을 추고 태양처럼 조용히 지는구나. 시네마이고 5점 만점에 5점. 무성에서 유성으로 흑백에서 컬러로 영화의 제국은 탄생과 몰락을 반복하며 역사라는 거대한 책의 볼륨을 채워나간다. 비록 그 시절의 영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그렇기에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리라. 유럽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다면 미국에는 바빌론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라는 영화계의 매우 슬픈 시기를 잘 이겨내고 영화관으로 돌아온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보내는,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화들에게 보내는 데미언 셔젤 감독의 매우 가장 아름다운 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디에고 칼바가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지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느낌을 줍니다. 빛을 보고 지상에 도착한 줄 알았으나 사실은 아직 지옥에 몸이 걸쳐 있어 영영 에우리디케를 지상에서 볼 수 없게 된 오르페우스의 이야기. 영화의 주인공들이 영화에 선택되어 한순간 치열하게 발광했지만 마지막엔 그토록 사랑한 영화에게 무참히 버려진 것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 이야기 같았습니다. 주제 2. 관계 라인 아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갈수록 벌어지고 갈라지는 한 쌍의 상처 2줄.
명작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라는 영화가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애프터선, 잔상, 5점 만점에 4.05점. 프랭키 코리오라는 배우의 발견은 왜 사람들이 딸바보가 되는지 잠시나마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없는 소녀. 가뭄 속에서도 서로의 작은 눈물을 채우는 맑은 물이 되어주다. 명작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6번 칸. 같은 공간, 같은 순간에 피어나는 관계의 마법. 5점 만점에 4.1점. 유랑이 달. 시선. 멀리 떨어져 쉽게 판단되는 것들에 대하여. 5점 만점에 4점. 유랑이 달 영화에서 인상 깊은 대사가 2개 있었습니다. 한 대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잘 알잖아요. 또 하나는 어머니, 저는 역시 틀린 사람일까요? 저를 똑바로 봐주세요. 이 영화는 지구에서 달을 보는 우리가 정말 달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타인에 대한 평가를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편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38만 킬로미터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보는 달의 모습은 어떨 때는 빛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초승달부터 보름달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태양이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기에 순수한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햇빛과 구름 같은 편견을 좀 벗어서 봐야 됩니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표면상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로리콘, 이제 소아성애자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야기에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본질은 로리콘이 아니라 편견이나 통념, 감정, 그리고 표면상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로 어떤 사람을 재단하는 결정들이 당사자들의 실제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들춰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사실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외면하는가? 라는 질문을 로리콘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달이 서로의 민낯을 마주했을 때 편견 없이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모습을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편견 없이 이해를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도 이 영화에게 그런 편견 없이 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로 저는 이 영화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랑의 달을 보게 되면 차별과 편견, 그리고 보통 사람 기준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인물들의 자화상들이 그려져 있어서 장소와 인물만 다르지 쉐이프 오브 워터나 유랑의 달은 같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기르모 델 토로 감독이 쉐이프 오브 워터를 동화 속 이야기처럼 좀 포장한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편견의 형태를 모두가 부담 없이 이제 감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동화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좀 다듬어서 풀어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랑의 달 원작 소설을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해당 작가나 이상일 감독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랑 다르게 보는 사람이 편견 없이 이야기를 봐야지만 이제 이야기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영화를 날 것 그대로 작품에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제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의 감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야기가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단정 지어지기에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게 매우 많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하는 영화다 보니까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누군가의 편견에 의해서 방황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유랑의 달이라는 영화가 약간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견니, 병에서 손을 빼기 위해서는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기에. 5점 만점에 4.1점. 궁지에 몰린 쥐는 취직 꿈을 꾼다. 형태가 일그러진 자리에 피어난 아지랑이. 5점 만점에 4점.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의 나라타주라는 작품에 이어서 이번 작품도 매우 만족스럽게 잘 보았습니다. 아직 못 본 이전 작품이나 앞으로 만드실 작품 모두 기대가 됩니다. 이 작품 속 각 인물들의 감정이 표현되는 모든 방식이 날 것 그대로 순수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관람하는 관객의 시선의 무게감이 깊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나 나리타료가 이제 찍은 사랑이 뭘까나 인간 실격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준 딥한 연기가 새로운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클로즈, 가까이 할수록 닫히는 문의 경첩 같은 관계의 고찰. 5점 만점에 4.1점. 누가 저 꽃처럼 여린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마도 꽃의 아픔을 이해하는 이만이 가능할 것이다. 타르, 발버둥 칠수록 마주하게 되는 소음. 명작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매우 친절하게 모든 소음을 띵, 동 두 마디로 변주해서 1부에서는 정상이 있는 타르를 향해서 천천히, 2부에서는 긴박하게 추락하는 타르에게서 현실을 향해 빠르게. 매우 계산적인 연출과 표현이 가득한 영화여서 좋았습니다. 마치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메모리아라는 영화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네요. 사실 감독의 입장에서는 말러 오번 사악장과 엘가 첼로 협주곡 그리고 페트라에게 세 곡을 영화에서 서로 다른 층의 건물인 것처럼 다양하게 배치하면서 사랑과 고통이라는 양면적인 감정이 알고 보면 한 쌍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관객에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페트라에게라는 곡이 사실은 듣기 싫은 반복되는 소음에서 탄생한 곡이라는 점과 엘가나 말러의 5번도 고통에서 피어난 산물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우아함은 누군가의 붕괴로 완성된다는 작품주의적인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1번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를 선곡한 마이스트로의 결정이 없다면 바이올리니스트는 연주를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소피 카우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앞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집에서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은 홈시어터의 돌비 애트모스 설정을 좀 잘 세팅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3000년의 기다림. 고독이 고독을 만나 서로를 어루만지기까지. 5점 만점에 4.95점. 이니셰린의 벤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감정. 응고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액화되어 흘러가버린 지정. 5점 만점에 4.6점. 각 장면이 살아있는 유화가 되어 우리 눈에 착상한다. 이 영화에서 두 가지 지점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술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독이 대중,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객을 뜻하는데, 이런 감독과 관객, 예술가와 대중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매우 인상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있고요. 예술가는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대중의 무지함을 매우 혐오하죠. 하지만 결국 대중이 주는 관심과 영감이 없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 동력이 사라집니다. 관객은 반대로 예술가의 생각과 행동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안 좋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지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이 둘의 사이에 매우 긴장되는 상황을 마지막까지 잘 유지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줬다는 점이 참 좋았고요. 또 하나는 아일랜드 내전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분열된 실제 역사적 사실을 두 인물에게 녹여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총을 들지 않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일랜드가 남북으로 분단된 그런 상황을 섬세하게 의인화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점은 영화 내 그런 갈등이 영화 밖 관객들 사이의 의견을 둘로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점인데, 이제 관객이 본인과 다른 성향의 캐릭터들의 행동을 이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보게 되면서 관객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저한테 좀 복합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슬픔의 삼각형, 가장 원초적 본성이 갖고 있는 날 곳 그대로의 아름다움. 이윽고 바다에 닿다. 시련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련 없이 상대를 떠나보내는 바다의 일출. 5점 만점에 3.85점. 스즈메의 문단속보다 훨씬 담담하고 진솔한 영화입니다. 바다와 하늘, 이 두 가지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듯한 두 번의 연출이 마나와 스미레가 서로를 비추는 것 같아 뭉클한 감정이 피어올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인생 10년. 너를 만나고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겐 소중한 축제야. 5점 만점에 4.45점. 부유하는 분분한 낙화. 길어지고 싶어하는 짧은 도화선의 모습이 관객의 마음을 관통한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내가 지나온 나날들이 보여. 5점 만점에 4점. 에스터로이드 시티. 허무한 일상의 의미 없는 발버둥이 만들어내는 소소한 의미. 5점 만점에 3.9점. 슈가앤스타. 꿈이라는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 5점 만점에 3.95점. 에어. Just Do It. 5점 만점에 4.75점. 84년의 1인자들을 다 보여준 뒤 언더독이 1인자로 완성되기까지의 순간들을 담담히 스크린에 담아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훌륭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장면이 음악과 대사와 하나가 될 때 영화는 완성이 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에어조던 1의 형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제 3. 한국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묵혀서 다시는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어. 5점 만점에 3.98점. 그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에서 정은채 배우를 처음 보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10년 전에 보았던 혜원이 노련하게 다시 돌아온 느낌을 받았고요. 그 노련함을 설명해 본다면 아마 삶을 겉도는
그런 유랑객의 모습을 매우 노련하게 소화하는 그런 노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다은 배우는 공수도라는 영화에서 보여준 매력을 100% 살리진 못한 것 같아 아쉽긴 한데 인상적인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서 꽤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정의 형태를 다채롭게 시각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라이스 보이 슬립스. 오로지 나라는 새싹이 온전한 한 그루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낙엽 한 입까지 걸음으로 주는 어머니의 시린 사랑. 5점 만점에 4.48점. 영화 중간에 고려장 이야기를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제 두 눈에 맺힌 눈물을 영화관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닦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을 원하고 여자는 마지막을 원한다. 우연히 묶이고 운명적으로 찢어지다. 5점 만점에 3.8점. 인상적인 지점이 많이 있는 영화입니다. 스크린에 많이 안 걸렸지만 반대로 집에서 가볍게 누군가와 같이 소모하기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공자. 끈적하고 쫀득한. 5점 만점에 4.6점. 김선호와 강태주라는 배우를 발견한 매우 보석 같은 배우들을 발견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아하고 치밀한 연출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솔직히 저는 범죄도시 3보다 훌륭하고 23년 한국 액션 영화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죄도시 3 캐릭터의 힘으로 5점 만점에 3.8점. 주제사 역사 및 문화. 어떤 영웅. 발버둥 칠수록 날카롭게 목을 조르는 계산된 욕심.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빛을 내는 순수한 사실. 5점 만점에 4.45점. 나르비크. 빼앗긴 항구에도 봄은 오는가? 5점 만점에 3.9점. 실충주 홍콩 이야기. 뿌린 씨앗이 잘 자랐다는 걸 알기 위해 필요한 기다림. 5점 만점에 4.4점. 주제 5. 코미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 알고 봐도 당해버리는 농약 같은 영화. 5점 만점에 3.8점. 주제 6.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밀려오는 상실의 파도에도 태어난 척 하게 되는 이유. 5점 만점에 3.9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동안 우리와 함께한 모든 마리오 메들리. 5점 만점에 4.18점. 대난투나 스매시, 카트, 동킹콩 등 그동안 경험한 모든 닌텐도 게임들이 90분간의 영화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릴 적 했던 마리오 게임들을 주말에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아는 BGM들이 나오는데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화계의 무슨 유니버스가 관객들에게 온전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유니버스를 구성하는 한 각각의 작품, 그러니까 미디어 믹스들이 하나의 완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좋은 예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마블 유니버스가 처한 현재 모습을 타개할 좋은 답안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공포, 경험이 만들어낸 작고도 커다란 감정의 스파이더버스. 5점 만점에 4.6점. 옴니 멀티버스. 이 영화는 약 6개의 스파이더맨 코믹스를
옴니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낸 옴니버스이자 멀티버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마블 영화나 얼마 전에 개봉한 플래시의 경우에는 여러 편의 영화 드라마를 묶어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영화는 가상의 스파이더맨 커믹스들을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보는 이의 시공간을 뒤틀어 버린 그런 영화입니다. 카산드라. 또한 이 영화는 너무나도 자기 예언적이기도 한데 본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미 경험을 했기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시각화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웨는 마일즈의 조력자이자 연인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누구에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예언을 하는 카산드라처럼 오히려 자기 예언에 도살당하기를 기다리는 한 마리의 양처럼 좀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마일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운명이 바꿀 수 있다는 거다.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결국 이제 본인만의 밴드, 그 팀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번 영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봤을 때 마일스가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웬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플갱어. 마일스는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웬, 그리고 타인에게 본인을 인정받지 못한 스팟, 본인과 다른 삶을 살아온 프라울러. 이 세 명을 통해 결과적으로 마일즈의 이야기는 3편에서 풀기 위해 빌드업만 하다 끝나긴 했는데 반대로 존재,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3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한 거다 보니까 이 무거운 주제를 3편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노래 선곡도 매우 좋고 영상미는 지금까지 나온 웬만한 어떤 애니메이션보다 매우 훌륭하고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적은 이제 볼륨, 그 영화의 그 크기가 너무 크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일반 관객이 다 소화하기 힘든 그 22인치만한 사이즈의 매우 거대한 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대중적인 영화라기보다는 능력은 매우 출중한데 자기 과신에 빠진 그런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하지만 이런 예술가의 훌륭한 피자 한 판에 깊이 빠져버렸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우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주제 7. 액션 및 블록버스터. 크리드 3. 현재를 대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명작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블의 멀티버스 사가 영화들보다 이 영화 한 편이 훨씬 재밌고 캐릭터를 대하는 태도가 진중하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기존의 로키나 크리드 시리즈의 복싱 장면이 좀 저는 솔직히 지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스피디하고 몰입하기 좋은 방식으로 잘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전작을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영화의 곳곳에 넘치게 표현이 되는데 이 작품이 처음인 사람들이 그저 이 한 편에 만족할 수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룡팔부, 교봉전, 승천 5점 만점에 3.85점. 조닉4, 릴리즈. 평점은 2번 나눠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4월 9일날 봤던 대전 신세계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에서 봤을 때는 5점 만점에 4.85점. 4월 12일날 용산 아이파크 CGV 아이맥스에서 봤을 땐 5점 만점에 4.6점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데아, 이념과 관념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닉4는 사실 두 개의 관념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체제를 표면상으로 수호하고
권력을 이양받은 이제 시스템이 있고, 기존의 체계, 시스템의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닿는 곳 전부를 파괴하는 바이러스, 이 두 관념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중에 절반 가까이를 기존의 시스템, 그러니까 컨티넨탈이라는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과정에 좀 꽤 많은 부분을 지루하게 할애한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이제 쓰러뜨린 최종 상대들이 개인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 존윅이 쓰러뜨려야 될 상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 지루하게 할애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혹시라도 존윅5가 나온다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존윅의 총구는 어디를 향할까요? 아마 이제 시스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 해방으로 인해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또 다른 복수국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각종 명화들 속에 담긴 해방이라는 키워드로 답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 그라몽 후작이 뜬금없이 이제 존윅 시리즈에 등장한 것에 대해 제 생각은 이제 사실 12의회 인원을 전부 다 등장시키기에는 이 3시간도 긴데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매우 쉽기 때문에 12의회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딱 하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제 개연성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좀 긴 호흡의 액션을 더 즐기는 사람이 승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작품의 모든 인물들은 상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존윅4라는 이 액션 영화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삶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폭력에 대한 갈증? 그에 대한 대리만족일까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이 존윅4라는 영화는 관객에게 각종 상실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게 합니다. 복수심에 눈먼 사람은 상실감을 해소하는 더 나음이 있음에도 상실감이 더 큰 상실감을 일으키는 눈앞의 방법을 택한다는 역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탈리오 법칙으로 된 매트릭스의 굴레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돌비 시네마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이 영화는 사실 본다면은 돌비 시네마로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매우 훌륭한 타격음,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HDR, 컨트라스트 색감, 그리고 이제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머스라는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완벽하게 관객에게 이제 느끼게끔 도달하게끔 그리고 도와주는 기술들이 적용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돌비 시네마의 강점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 아이맥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이맥스는 아이맥스에서 정한 그 독자 규격을 맞춰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완벽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제 아이맥스 시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산 아이맥스 관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완벽하게 아이맥스를 체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이맥스 시어터가 결국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돌비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비 시네마가 아니더라도 그 영화관이 돌비 애트모스나 돌비 비전 그 표준 규격만 준수하면은 최고 수준의 감상을 돌비 시네마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모든 극장에서 표준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OTT나 블루레이 등을 통해서 TV나 이제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같은 돌비 기술이 적용된 기기에서 극장에 못지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
이제 아무래도 그 보편적인 그 돌비라는 그 브랜드가 주는 매우 보편적인 기술로 IMAX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비 시네마라는 그 규격 자체, 영화관 규격 자체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IMAX라는 1인자를 2인자로 몰락시켜버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IMAX 부분도 좀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은 IMAX 장점 화면이 정말 큽니다. 돌비 시네마도 만족스러웠는데 IMAX 화면 정말 크고요. 근데 단점이 매우 많아요. 그 소리가 너무 좀 많이 뭉겨졌고 처음에 나온 그 타격음이 돌비 시네마로 봤을 땐 매우 훌륭했는데 타격음과 좀 대사 이런 부분들이 돌비 시네마보다 많이 뭉개졌다. 그리고 자막이 좀 흐릿흐릿했거든요. 이게 용산 IMAX에서 봤는데도 자막이 좀 흐릿흐릿해서 감상이 좀 거슬렸고 이제 오히려 그 색감 조명 같은 걸 매우 비비드하게 이제 했는데 이 색감이 장면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HDR 그 컨트라스트 개조를 잘 못 맞췄다는 이야기인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조닉4를 돌비 시네마에서 다시 재상영한다면은 꼭 돌비 시네마로 관람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영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훌륭한 배우들과 이제 비주얼라이징이 매우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다 볼 수 있고요. 키아누 리브스, 견자단, 빌 스카스가드, 스콧 에드킨스, 그리고 사나다 히로유키, 그리고 클랜시 브라운, 리나 사와야마, 모든 배우들이 연기 매우 훌륭했고요. 오사카의 전투씬은 에도 막부 건물에서 현대적으로 싸운 느낌이 들었고요. 베를린 씬 같은 경우에는 유럽답게 테크노 그 디스코와 좀 잘 결합한 느낌이 있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씬 같은 경우 배틀로얄 게임 장르를 좀 잘 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선문 씬은 제가 생각한 최고의 씬인데요. 특히 이제 드래곤 브레스라는 그 총기가 나와요. 이게 이 총기로 이제 게임에서 볼만한 상쾌한 한 방을 연속해서 쏴내는 느낌이라 매우 마음에 들었고 정권을 진짜 샷건처럼 쏘거든요. 처음에 이제 쌍절곤을 기관총처럼 쏘고 또 이제 개선문에서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지나가는 차량들이 총처럼 적들에게 꼽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되게 호쾌한 액션들을 좀 많이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조니4 매우 추천드립니다.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리얼 판타지 엔터테이닝 무비, 5점 만점에 4.6점.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이보다 더 잘 터뜨릴 수 있을까? 5점 만점에 4점. 플래시, 알면서도 떠나보내야 하는 것, 명작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완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너가 좋아, 5점 만점에 4.15점. 65, 추락과 이륙의 적절한 만남, 5점 만점에 3.85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극장에서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화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영화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본다면은 1월에는 3000년의 기다림, 2월에는 바빌론, 3월에는 크리드 3, 4월에는 라스트 필름쇼, 5월에는 슬픔의 삼각형, 6월에는 플래시, 그리고 상반기 전체를 통틀어서는 말없는 소녀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특히 말없는 소녀는 기회가 되신다면 꼭 관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